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정규 강의 영상이 아니라 이번 주에 수업했던 내용들을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사진 자료도 못 보여줬고, 그리고 다음 주에 수행평가도 있기 때문에 특강 형식, 보충 강의 형식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부담 없이 들으면 되겠습니다. 네, 교과서 5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59페이지를 보면 우리는 지사학의 법칙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사학의 법칙이란 무엇이었죠? 역사책에 글로 쓰여진 그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지층 속에 남겨진 여러 가지 흔적들을 보고 지구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을 우린 지사학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사학에서 중요한 것은 지사학의 기본 원리와 그리고 지사학의 5가지의 법칙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지사학의 기본 원리는 동일 과정의 원리라고 해가지고 현재 일어난 사건들처럼 과거에도 똑같은 원리, 똑같은 방법으로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동일 과정의 원리가 중요했었죠. 이러한 동일 과정의 원리를 바탕으로 지사학 법칙 5개가 만들어졌고, 그 지사학 5개 법칙은 첫 번째, 수평퇴적의 법칙. 지층들은 쌓일 때 퇴적이 될 때, 퇴적이 만들어져서 지층이 될 때 퇴적물들이 수평으로 퇴적이 된다. 수평퇴적의 법칙이었고, 두 번째, 지층 누중의 법칙. 아래 쌓인 지층이 그 위에 쌓인 지층보다 나이가 더 오래되었다 라고 하는 당연하지만 중요한 법칙. 세 번째, 동물군 천이의 법칙. 생물의 진화 정도에 따라서 지층의 선후 관계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또 고등 생물이 탄생이 되었을 때가 더 최근의 지층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동물군 천이의 법칙은 뒤에서 배운 내용이랑 겹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적용시킬 수 있는데요. 맨 처음에 우리 지구에 나타났던 동물은 식물이었고, 그 다음에 동물이 나타났는데 그 동물의 진화 관계를 살펴보면 어류가 가장 먼저 나타났고, 어류 다음에 양서류가 나타났고, 양서류 다음에 파충류, 파충류 다음에 포유류, 이런 순으로 나타났었죠. 이런 순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뒤에 나타난 동물일수록 더 더 고등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군 천이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고 지층의 생성 순서까지 밝힐 수 있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관입의 법칙. 관입당한 암석은 관입암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네, 이건 시험에서도 우리 배웠었죠? 네, 시험에서도 나왔죠? 바로 전에 봤던 중간고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정합의 법칙. 부정합의 법칙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죠. 부정합의 종류도 여러 가지였고, 그리고 부정합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이 부정합면과 기저여감, 그리고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긴 시간 간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교과서 59페이지를 펴보면 여기에 A, B, C, D 지층이 보이죠? 이 A, B, C, D 지층의 선후 관계를 따져보면, 자, 보면 지층 누중의 법칙과 수평퇴적의 법칙에 의해서 A, B, C의 지층에 쌓인 순서는 A가 가장 먼저 쌓였고, 그 다음 B, 그 다음 C가 가장 나중에 쌓였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하지만 D를 보면 관입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렇기에 D가 관입을 어디까지 했냐에 따라서 시간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D가 지금 무슨 지층까지 관통을 했죠? C 지층까지 관통을 했죠? A, B는 물론이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A, B, C 중에서 C가 가장 나중에 퇴적이 되었고 만들어진 지층인데, C를 D가 관통한 것으로 봐서 D가 시기상으로 가장 나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B, C, D의 지층의 생성 순서는
A가 가장 먼저, 그 다음에 B, 그 다음 C, 그 다음 D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사학의 법칙 5개 중에 그 케이스에 필요한 것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지층의 선후 관계를 밝히는 것이 지구의 지질학의 역사,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를 아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우린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동일 과정의 원리, 그러니까 지사학의 기본 원리인 동일 과정의 원리와 지사학의 법칙인 5개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암석과 지층의 나이로 가보면 상대 연령과 지층의 대비, 그리고 절대 연령을 배웠는데요. 그러한 개념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상대 연령이 무엇이냐면 가까운 지층들의 선후 관계, 그러니까 인접하고 있는 지층 중에서 어떤 지층이 더 먼저 쌓였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상대 연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상대 연령은 특히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사학의 법칙은 당연히 이용되고요. 지사학의 법칙이 그런데 지사학의 법칙이 상대 연령에만 이용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상대 연령 방법이 지사학의 법칙을 주로 이용하는 것이지 지사학의 법칙은 상대 연령에만 쓰인다, 그건 아니고 지층의 대비에서도 쓰이고 그럽니다. 자, 그럼 지층의 대비는 무엇일까요? 지층의 대비는 상대 연령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지층들을 대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두 지역의 선후 관계, 지층의 선후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층의 대비, 이 종소리가 끝나고 다시 할게요. 멀리 떨어진 두 지층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지층의 대비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암상에 의한 대비, 두 번째, 화석에 의한 대비였습니다. 암상에 의한 대비를 복습을 해보면 암상에 의한 대비는 그냥 지층을 여러 층이 쌓여진 지층을 같은 지층끼리 이제 비교하는 작업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암이 쌓이고 여감이 쌓이고 그 다음에 뭐 화성암도 만들어졌고 했는데, 이러한 사암, 여감, 화성암들이 같은 화성암끼리 묶어버리고, 같은 사암끼리 같은 층이라고 생각해버리고, 같은 여감끼리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지층이라고 해버리면 이 세상에 얼마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지층들이 많겠어요. 그렇죠? 사암은 언제든지 쌓일 수 있는 거고, 여감도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화성암도 언제든지 마그마가 식으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선후 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비교적 특수한 이벤트가 발생될 때 쌓인 지층들, 그래서 그 지층들을 찾으면은 그 지층들을 찾아서 연결을 하면 그때 당시에 같은 시기에 쌓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지층이 있었습니다. 그런 층을 바로 우리는 건층이라고 했고, 영어로 키베드라고 했습니다. 키베드에서 키는 열쇠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지층이 쌓인 순서를 비교하기 위한 열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건층에는 2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응회암층이라 했습니다. 응회암층은 무엇이 쌓인 지층이죠? 화산재가 쌓인 지층이죠. 이 화산재는 어떨 때 나타나는 건가요? 화산 폭발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흔하지 않는 사건에서 일어나는 퇴적암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넓게 쌓이기 때문에 지층에 대비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응해암층이 나타난다면 응해암층을 기준으로 위아래 지층 중에 이제 같은 암석으로 된 지층들을 같은 시기에 쌓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석탄층입니다.
석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죠? 육상식물이 매몰돼서 거기서 썩지 못하고 그 상태로 고화된 것을 이제 석탄이라고 하는데, 이 석탄층 또한 중요한 키베드, 건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지역에 살았던 육상식물들이 석탄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응용을 해보면, 자 볼까요? 응용을 해보면 암상에 의한 대비를 보면, 일단 1지역, 2지역, 3지역 여러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중에서 건층을 일단 찾아야겠죠. 암상에 의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건층을 찾아야겠는데, 건층이 우리가 배운 게 응해암이 있네요. 응해암들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응해암들끼리 이렇게 높이를 딱 맞춰서 지층을 비교를 하게 되면 그 위에 석회암도 같은 시기에 쌓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감도 같은 시기에 쌓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암도 알 수 있네요. 하지만 이 지역에 더 이상 여감 위에 쌓인 지층은 없는 거죠. 자, 이것은 처음부터 사암이 쌓이지 않았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부정합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응해암 밑에 셰일들도 같이 이렇게 똑같은 원리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석에 의한 대비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동물군 천이의 법칙과 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석에 의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표준화석을 써야 된다 했죠. 표준화석은 뒤에서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표준화석을 쓰게 되면 화석에 의한 대비는 쉬워요. 이렇게 삼엽충이라는 고생대 해양층 표준화석을 찾게 되면 이렇게 같이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1지역과 1지역에는 이렇게 석회암층이 같은 시기에 쌓인 지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모양이 석회암 지층이거든요. 그 다음에 Q지역에는 석회암 대신에 이암이 쌓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환경이 달랐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지역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층의 대비, 화석에 의한 대비, 암상에 의한 대비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 연령 혹은 지층의 대비와 대비되는 개념인 절대 연령을 배웠었는데요. 이 절대 연령도 말로 설명하기에는 좀 힘들었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상으로 이해하는 데는 별로 큰 문제가 없었다고도 생각이 돼요. 절대 연령은 암석의 절대적인 나이. 예를 들어서 나는 형보다 나이가 많아. 이것은 상대 연령이거나 지층의 대비로 비교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는 형이랑 상관없이 나는 올해 18살이야. 나는 원래 18살이야. 이것이 바로 절대 연령입니다. 자, 암석의 절대 연령을 비교하는 알아보는 방법은 뭐였냐면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성 동위원소로 알아봤고, 이 방사성 동위원소는 모원소 상태로 처음에 존재하는데 이 모원소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원소로 바뀌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고, 이 모원소가 자원소로 바뀔 때 정확히 절반의 양이 바뀌는 시간을 바로 반감기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반감기는 변하지 않고 모원소가 100개에서 50개로 될 때 반감기 일정했었고, 그 50개인 모원소가 또 25개, 절반으로 됐을 때도 또 반감기가 일정했었고, 그 25개가 또 절반으로 줄어들 때도 반감기가 일정했었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암석에 남아있는 모원소와 자원소 비율을 가지고 반감기를 계산한 다음에, 그 반감기를 계산함으로써 우리는 암석의 절대 연령, 그러니까 절대적인 나이를 알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그때도 했지만 간단하게 한번 반감기 계산을 한번 해보면, 처음에 모원소가 100개가 있었다고 치면 반감기가 만약에 1억년이라고 할게요. 1억년 뒤에 모원소는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왜? 반감기가 1억년이니까. 그래서 색칠된 것은, 자, 우리 빈 동그라미는 모원소, 그 다음에 이렇게 색칠된 것을 바로 자원소라고 할게요. 자, 그 1억년 뒤에는 어때요? 1대1이죠? 그리고 1억년이 또 지났어요. 1억년이 또 지났더니 모원소가 또 바뀌겠죠?
자원소로 바뀌겠죠? 이미 바뀌어진 자원소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그대로 있고, 바뀌어진 모원소, 이렇게. 그럼 몇 대 몇이죠? 1, 2, 3. 그렇죠? 그러니까 1대 3이 되겠네요, 비율이. 자, 그럼 이 암석의 나이는 몇 살이죠? 2억 살이죠, 2억 살. 이 암석의 절대 연령은 2억 년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가면, 또 1학년이 지났어요. 또 1학년이 지나면, 이미 만들어진 자원소 그대로 있고, 이미 만들어진 자원소 그대로 있고, 또 여기에 절반이 또 바뀌어야겠죠? 여기에 절반 1학년이 지나야 되니까, 1학년이 지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 몇 개죠? 1, 2, 3, 4, 5, 6, 7. 그러니까 1대 7의 비율로 있겠죠. 모원소와 자원소는. 이 암석의 나이는 몇 살이죠? 이 암석의 절대 연령은 1억 년, 2억 년, 3억 년. 3억 년입니다. 네. 이렇게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통해서 그 암석의 절대 연령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이 부분 64페이지, 65페이지 이 부분을 반드시 한번 채워보세요. 이 부분을 반드시 채우면 여러분들 다음 주에 있을 수행평가는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 반드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 그리고 친구와 함께 이번 주말에 친구와 함께 한번 답을 맞춰보고 틀린 게 있다면 네가 틀렸다, 내가 맞았다, 왜 맞았냐,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설득이 안 된다면 자기 자신이 틀린 거겠죠. 자, 이 내용은 방사성 동위 원소를 가지고 절대 연령을 재는데, 이 절대 연령은 아무 암석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화성암 결론부터 말하자면 화성암으로 이 종소리가 끝나고 다시 할게요. 화성암으로 절대 연령을 통한 암석의 나이를 절대 연령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퇴적암과 변성암은 왜 그것이 어려운지 알아보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일단 여기를 알기 전에 여기를 먼저 읽고 가면 훨씬 더 편해요. 여기를 읽고 가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였냐면, 모원소끼리 뭉쳐지는 원리를 왜 화성암이 절대 연령을 구하기가 용이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간단하게 말하면, 마그마가 형성이 될 때 모원소는 모원소끼리, 자원소는 자원소끼리 뭉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마그마가 다시 굳었을 때 방사성 동위원소의 시계를 0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한다. 마그마가 다시 굳을 때는 모원소끼리만 모이기 때문에 그 암석의 시계는 다시 0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암의 개념은 뭐예요?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니까, 마그마가 식었을 때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시계가 0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화성암은 방사성 동위원소로 절대 연령으로 구한 나이를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그러겠죠. 하지만 퇴적암은 여러 가지 퇴적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인데, 퇴적물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기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로 절대 연령을 구해도 그 절대 연령이 제각각일 것이고, 그럼 그 퇴적암의 나이는 대체 얼마로 해야 되냐, 그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퇴적암은 방사성 동위원소로 절대 연령을 구하는 것이 다소 어렵고 불가능하다라고 배웠었고, 변성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성암을 어떻게 볼 것이냐, 변성이 얼마나 된 암석을, 변성이 조금 된 걸 볼 것이냐, 중간된 걸 볼 것이냐, 많이 된 걸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변성암은 변성 정도에 따라서 일부는 변성이 되고 일부는 변성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광물의 종류에 따라서 광물이 녹아버릴 수도 있고, 변성 받으면서 광물이 녹아버릴 수도 있고 녹지 않아 버릴 수도 있는데, 녹아버린 광물들은 절대 연령이 다시 0에서 시작이 될 텐데, 녹지 않은 광물들은, 변성이 좀 부족해서 녹지 않았던 광물들은 절대 연령이 계속, 그 광물이 원래 만들어졌을 때부터 계속 지속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변성함의 나이를 특정짓기 어렵다는 거겠죠. 또 변성함의 그런 절대 연령을 구하면 그 변성함 자체가 변성이 된 변성 작용을 받은 시기를 알게 되는 거지, 그 변성함 자체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는 알기 어렵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변성 시기는 뭐 추정할 수 있겠죠. 변성 시기는 추정할 수 있을 테지만 그 변성함의 온전한 나이를 파악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수행평가 내용에 대한 복습 그리고 특강 차원에서 했었고요. 자, 여기를 보면 선생님이 여기서 사진 자료를 보여주는 것을 선생님이 깜빡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단원에 대한 사진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특별한 또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선물은 수업 중간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질시대화학 환경에서는 일단 화석에 대해서 배웠었죠. 처음에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에 대한 차이, 이 부분은 비교적 쉬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에 대한 차이, 간단한 차이를 알아두라는 말로 마무리를 할게요.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방법은 뭐였냐면 고기후 연구 방법이었어요. 고기후 연구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산소 동위원소비였죠. 자, O18과 동위원소 58 그리고 O16의 그러한 여러가지 비율 차이로 인해서 기후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었다, 유추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지구가 기온이 따뜻한 시기였을 때는 해수에서 O18의 증발이 많이 일어났고 차가울 때는 O18의 증발이 별로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수에서 않는다라는 개념이 이제 특정이 아니고 아주 핵심 개념이었고요. 그에 반면에 O16은 증발이 뜨겁거나 지구의 기온이 따뜻하거나 아니면 차가울 때 거의 일정하게 일어난다라는 개념이 핵심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수로 쓸 수 있었죠. 58대 56의 비율을 분수로 쓸 수 있었고, 해수에는 지구가 따뜻한 시기였을 때 해수에는 O18이 많이 증발이 되었기 때문에 해수에는 이것이 차가울 때보다 상대적으로 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울 때는 이렇게 높았겠죠. 이 비율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자가 58이니까. 그리고 해수에 살고 있던 유공충이 이제 여러분들 뭔지 알죠? 유공충도 비율이 해수를 따라간다고 했어요. 왜 해수를 따라간다 했죠? 해수에 있는 물 분자 O 가지고 CO3를 만들었잖아요.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O의 함량을 가지고 58대 56의 비율을 따질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공충에 있는 58, 56의 비율도 해수를 따라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 유공충, 그리고 뭐가 있었죠? 빙하의 58, 56의 비율도 있었죠. 빙하는 어떻게 생성이 된다고 했어요? 눈이 내려서 쌓여서 만들어진다 했죠. 그 눈은 어디서 왔죠? 비가 내릴 때 이제 너무 춥기 때문에 눈으로 바뀌어서 내리는 거였고, 그 눈은 어디서 왔다 했죠? 그러면 눈이 아니라 그 비는 어디서 나왔겠죠? 수증기가 응결이 되어서 비를 만들었을 테고, 그 수증기는 어디서 왔냐면 바다로부터 증발을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다로부터 증발했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에서는, 따뜻한 기온을 가진 지구에서는 58이 상대적으로 차가울 때보다 많이 증발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증기 안에서는 58의 비율이 차가울 때보다 높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증기가 응결이 돼서 비가 내렸고, 비가 눈이 돼서 눈이 차곡차곡 쌓인 빙하에는 당연히 어떠겠어요? 해수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죠.
비율이. 네, 이해되죠? 해수에 있던 것이 빙하로 갔으니까 빙하는 늘어나고 해수는 줄어들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에 인석순. 석회동굴에 있는 석순에서도 빙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석순이 만들어지는 것도 결국 카르스트 지형이 산성을 띠는 빗물에 의해서 녹아서 석회동굴이 만들어졌었는데 그 비 자체도 아까 말했듯이 빙하가 만들어진 것처럼 수증기가 응결이 돼서 비가 내렸고 그 비가 석회동굴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 안에 있는 산소 동위 원소비가 추울 때나 지구가 더울 때 차이를 뒀었고, 그리고 석순이 CCO3로 돼 있는데 이 석순이 만들어질 때 이 물을 같이 담아간다고 하고 선생님이 설명하셨어요. 네. 이 CCO3 방에서 결정들의 공극에 이 지하수들이 갇히고 그 갇힌 지하수들을 나중에 과학자들이 이제 채굴을 해가지고 그 산소 동위원소비를 알아내서 옛날의 기후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지하수니까 이러한 성분들이 당연히 남아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고기후 연구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산소 동위원소비의 내용을 복습을 했었고요. 당연히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꽃가루에 대한 개념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빙하 내의 기포로 과거 대기조성 자체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CO2의 농도에 따라서 과거의 기온이 얼마나 높았냐 낮았냐 이 정도까지도 유추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원의 또 핵심적인 부분인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변화였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었고, 자, 이 부분이 너무 교과서마다 강조하는 부분도 좀 다르고 그리고 암기해야 될 내용이 많아가지고 교과서보다는 선생님이 따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게 선생님이 아까 말한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제 선물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따로 정리한 게 있어요. 자, 사진 1번 보면 네, 봐보세요. 지상고등학교 지구과학이라고 써져 있네요. 이게 선생님이 정리한 프린트인데요. 자, 이거를 보면 자, 여기에 연도가 다 나와 있죠. 46억 년, 25억 년, 5.4억 년, 2.5억 년, 0.65억 년 전. 그 다음에 기간도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기간도 시생누대는 약 20억 년, 그리고 원생누대도 약 20억 년, 고생대는 약 3억 년 동안, 그 다음에 중생대는 약 2억 년, 그리고 신생대는 약 6천만 년, 정확히 말해서 6,500만 년 정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런 초고중신, 고중신, 카모실대 석패, 그리고 트집의 844, 이것은 쌤이 약자로 적어놨고요. 이 정도 다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다 외워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다 외웠다는 가정하에 여러가지 특징적인 부분들, 시대의 특징적인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온난한 기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언제가? 시생누대가. 그 다음에 심의열수공 주변에 박테리아가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읽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됩니다. 왜 심의열수공 주변에 박테리아에 주목을 하느냐, 이런 것도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8억 년 전에 단세포 원핵생물 출현. 선생님이 중요한 건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놨어요.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체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혹시 이 종이를 나눠주나요? 네, 나눠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건데 여러분들이 달라는 사람만 선생님이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찾아와서 달라고 하는 사람만 선생님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절대 이렇게 나눠주지 않을 겁니다.
이 강의를 보고 열심히 들은 친구들에게만 이것을 복사를 해서 나눠줄 겁니다. 쌤이 직접 만든 문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작권은 쌤한테 있고 다른 학교나 학원에 가서 이걸 퍼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2학년 지구과학원뿐만 아니라 수능을 대비할 때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이것을 알아두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쓸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번에 쌤이 만들어준 퇴저감 관련된 그 프린트 많이 적은 거 있죠?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것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 형광펜으로 색칠된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35억년 전에 남세균을 통한 광합성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호상 철광층이 만들어졌고,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만들어졌고, 이러한 남세균은 원핵생물, 단세포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근데 원생류들을 보면 뭐 빙하기, 초기와 후기에 빙하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7억 년 전에 이제 단세포 생물이 아니라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고, 그것이 바로 에디아카라 생물군이라 하고, 이 에디아카라 생물군은 호주의 에디아카라 언덕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고생대, 특히 고생대 정말 많네요. 고생대 때는 생물학적 대폭발이 일어났었고, 생물들이 갑자기 많이 태어난 시기죠. 진화된 시기고, 페름기 말에 판기아 형성이 되었다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페름기 말에 판기아 형성. 그리고 4억 년 전에 오존층이 형성된 것, 그것을 기로 따지자면 실루리아기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에는 온나 건조하였고, 그리고 오르도비스기 말, 석탄기 말에는 빙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엽충, 완종류, 두종류, 복종류, 유공충, 필성류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에 캄페라고 적혀진 게 있죠? 막 캄현, 캄석, 오현 이렇게 적어진 게 시대예요. 살았던 시대예요. 삼엽충 같은 걸 볼까요? 캄브리아기부터 페른기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고생대 전체에 살았다는 말이고, 완두복과 유공충들은 캄브리아기부터 현이 현재란 말이에요. 현생이에요. 지금까지도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네. 지금까지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 표를 보고 이제 사진자료를 쌤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성류는 캄브리아기부터 석탄기까지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류가 태어났었고, 어류가 고생대 때 만들어졌고, 진화됐고, 탄생했고, 그 다음에 양서류도 고생대 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파충류 또, 그러니까 어류, 양서류, 파충류가 다 고생대 때 최초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치식물, 겉시식물도 고생대 때 만들어졌고, 산호도 고생대, 그 다음에 코노돈트라고 하는 고생대 생물의 화석이에요. 그래서 코노돈트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곤충들도 고생대 때 만들어졌네요. 그러니까 현재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동물들이 지금 고생대 때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탄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고생대를 대표하는 특징적인 화석들입니다. 갑주어, 유립테루스, 방추충, 쿡소니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갑주어와 방추충이에요. 갑주어는 현생 오류의 조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오르도비스기부터 대본기까지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준 화석이겠죠. 고생대 때만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유립테루스 읽어보고, 방추충 같은 경우에는 대형 유공충에 속하고, 유공충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고생대 때만 살았던 그리고 큰 크기를 가졌던 유공충인 방추충은 고생대 말, 석탄기와 페른기, 그러니까 고생대 말의 표준 화석입니다. 자, 쿡소니아 같은 경우는 최초의 육상식물, 실루리아기부터 대본기까지, 그러니까 오존충이 형성이 돼서 육상으로 생물들이 진출을 하게 되었을 때 최초로 탄생됐다고 여겨지는 육상식물 쿡소니아입니다. 자, 중생대를 보면 트라이아스기 말에 판기아가 분리되기 시작했고, 로키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백악기 말에 대멸종에 관한 것도 밑에 표로 있어요. 선생님이 좀 이따 알려줄게요. 그리고 온난한 기후 지속, 빙하기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속시식물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포유류가 이때 당시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까먹고 빠뜨린 게 있는데요. 이 누가 번성했냐도 아는 게 가장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광펜 쳐놨죠. 고생 때는 어류와 양서류. 어류는 고생대 중기부터 번성을 했고, 그 다음에 양서류는 고생대 후기에 번성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치식물이 번성한 시기다. 그러니까 어류와 양서류, 양치식물이 번성한 시기는 고생대다. 지금도 있지만 이때에 만들어진 종이, 이때에 살았던 종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고 고생대 때 번성을, 그래서 고생대 때 번성했다는 것을 고생대 때 번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번성한 생물과 나타난 생물을 구별을 해야 돼요. 거시식물과 거시식물, 파충류 그리고 여러 가지 생물들이 고생대 때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 번성한 생물은 어류와 양서류, 양식식물이에요. 그리고 중생대 볼까요? 중생대 때도 속식식물과 포유류가 나타났지만 정작 번성한 생물들은 파충류, 거시식물이 번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충류와 거시식물은 고생대 때 최초로 나왔지만 번성은 중생대 때 했다. 이렇게 알아가야 됩니다. 공룡, 익룡, 어룡들도 다 파충류고, 그 다음에 중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이죠. 그리고 암모나이트 또한 트라이세라스기 백악기, 그러니까 중생대 표준화석입니다. 해양 환경임을 암시하는 화석이죠. 그리고 암모나이트는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그 다음에 시조새, 쥐라기 표준화석이고, 자, 그리고 신생대를 가보면 포유류가 번성한 이유도 간단하게 선생님이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신생대에서는 포유류와 속시식물이 번성을 했습니다. 자, 속시식물과 포유류는 언제 나타났어요? 중생대 때 나타났지만 번성은 신생대 때 한다. 이 점 유의하고요. 그 다음에 팔레오기와 네오기는 대체로 온난화 하였지만 제4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4기에는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 그리고 현재는 빙하기가 끝난 후빙기라고 여러분들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는 1만 년 전에 있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은 팔레오기와 네오기에 살았던 화폐석. 화폐석은 또 유공충에 속하고 그 중에서 대형 유공충. 아까 대형 유공충 또 뭐가 있었죠? 고생대 때 있었던 방추충. 석탄기 폐렴기에 살았던 방추충이 고생대 말에 표준화석 대형 유공충으로서, 그리고 화폐석도 팔레오기 네오기에 살았던 대형 유공충 신생대의 표준화석이고, 매머드도 신생대의 표준화석입니다. 제4기에 살았었고 인류가 4기에 출현을 해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첫 번째 칸을 보면 온도가 나타나 있죠. 세로축에 10도, 17도, 25도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때 당시에 기후를 추정한 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과서와 참고서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빙자로 써진 거 보면 이 시기가 빙하기였다라는 걸 말합니다. 알 수 있겠죠. 쉽게 보고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대는 빙하기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마지막 아래 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물과의 수, 해양 생물과의 수를 나타낸 것인데, 대멸종을 나타낸 그래프예요.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시간에 5번의 대멸종을 배웠을 텐데, 고생대 때 2번의 멸종, 그 다음에 중생대 때 2번의 멸종, 그리고 중생대와 신생대 사이의 멸종.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생대와 중생대로 가는 그 대멸종 단계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 PT 경계라고 하는데요. PT 경계. PT 경계에서 P는 페름기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T는 트라이에스기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페름기와 트라이에스기 사이의 대멸종을 의미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구상의 해양 생물들의 90% 이상이 이때 대량 멸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멸종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고등학교 수준의 지사학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한 페이지에 담아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선생님이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지금은 당연히 외우고 암기하는 것이 낯설고 힘들겠지만 계속 쭉 보다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길게 봐서 2년에 남은 시간 동안 이 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적어도 지질시대어 환경 파트에서는 틀릴 문제가 없다. 틀릴 일이 없다는 것을 선생님이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이 강의를 보고 꼭 받아가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복습은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사진 자료를 사진 자료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에디아카라 동물군부터 봐볼까요? 해저 열수공부터 봐볼까요? 이렇게 깊은 해저에, 깊은 심해에 이렇게 해저 열수공, 그러니까 이제 블랙 스모크라고도 합니다.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게 보이죠? 이렇게 검은 연기. 이 검은 연기에는 아주 인간이 들이마시면 바로 죽어버릴 정도의 높은 그런 독성 성분, 그러니까 이산화황이라든가 메탄이라든가 그런 게 많은데, 여기에도 이렇게 생물들이 많이 사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극한의 환경, 광합성도 못해, 햇빛이 안 들어와서 광합성도 못해, 그리고 산소도 좀 부족해. 그때 옛날 지구에는 산소가 부족했겠죠. 여기에는 현재는 뭐 산소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온도도 200도에서 최소 200도로 최고 450도까지 굉장히 높아. 먹이도 좀 부족해. 하지만 이러한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생물이 살아가고 있구나. 특히 박테리아와 여러 가지 생물들이 공존을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환경에서도 과거 지구에서, 박테리아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박테리아로부터 진화하지 않았을까라는 과학자들의 가설입니다. 자, 이로부터 진화한 박테리아가 남세균이라고, 여러 가지 박테리아가 만들어졌지만 그중 박테리아 중에서 만들어진 게 남세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남세균이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들었고, 그래서 지구에는 산소가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가설입니다. 자, 이 이후에 에디아카라 생물군인데요. 특히 C라는 지금 이 동물들은 단단한 골격이 없었어요. 해파리 같은 애들이었는데, 해파리같이 연체동물, 무척추 연체동물이었는데 이렇게 화석으로 남았다는 것 자체가 아주 희귀한 일이에요. 특히 C라는 동물의 이름은 디킨소니아라고 하는 화석인데, 에디아카라 동물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 디킨소니아, C 그림은 반드시 나옵니다. 이 C 그림 알아두고, 이 화석이 나오면 선캄브리아 시대구나. 선캄브리아 시대로서 시대의 대표적인 화석이라고 할 수 있구나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생대의 삼엽충에 대한 사진은 여러분들 보여주지 않을게요.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명하니까요. 완두복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완종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완종류가 뭐냐면 완종류, 족이 뭐냐면 다리예요, 다리. 그러니까 완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이 완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바다 벽에 붙어가지고 사는 생물이에요. 완종류는 쉽게 말해서 조개 같은 생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지만 조개는 양면이 일치하죠, 대칭하죠. 양면이 딱 똑같죠. 하지만 완종류는 어떻게 보면 어때요? 양면이 일치하지 않아요. 양면이 일치하지 않지만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영락없이 조개처럼 생겼어요.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그래서 조개와 옛날 사람들은 이런 완종류들을 조개와 닮았다 해서 조개사돈이라고 불렀습니다. 조개사돈. 하지만 조개는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종이에요. 그리고 조개와 다른 점은 이렇게 양면이 대칭적이지 않다, 일치하지 않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양면이 대칭이지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두 개의 껍질이 똑같이 생기지 않았다. 그게 가장 큰 조개류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이게 완종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종류를 볼까요? 완두복 중에서 두 종류. 자, 이게 완종류의 현생 완종류입니다. 현생 완종류고, 자, 이렇게 길게 뜯어져 나온 걸로 먹이를 먹고, 그리고 바닥이나 아니면은 돌 같은 데 붙어가지고 사는 해양 생물입니다. 자, 이게 다 현생 완종류예요.
자, 그 다음에 두 종류를 봅시다. 두 종류는 선생님이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두 종류가 뭐냐면은 두가 뭐냐면 머리 두자예요. 그래서 머리에 발 족자인데 머리에 발이 달렸다 해서 두 종류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잠시만요. 선생님이 네, 동영상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급한 일이 갑자기 생겼어가지고 일을 좀 보고 오는 바람에 다시 동영상을 찍고 이것을 두 개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네, 양해 바랍니다. 자, 아까 완종류까지 했었죠. 완종류 다음에 이제 두 종류인데 두 종류는 선생님이 아쉽게도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근데 사진을 준비하지 못해도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두 종류라는 것은 두자가 머리 두자에 족자가 발 족자인데 머리에 발이 달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생물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다리가 달린 동물?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오징어, 문어, 낙지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많이 봤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다 두 종류라고 하고, 그리고 암모나이트, 앵무조개와 같은 현재 살고 있는 생물 중에서는 앵무조개와 같은 그런 껍질이 있는 애들도 두 종류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생물인지 알고 외우면 훨씬 더 외우기가 쉬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 다음에 이제 복종류. 이제 복종류라는 생물들도 선생님이 사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사진을 준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복종류가 뭐냐면 복이 배 복자, 그러니까 배에 다리가 달렸다라는 말입니다. 배에 다리가 달린 애들이 뭐가 있냐면 달팽이, 소라, 전복 이런 애들이에요. 특히 대표적으로 달팽이에요. 달팽이. 달팽이, 소라, 전복 같은 애들이 복종류입니다. 현재까지도 살고 있죠. 고생대 때 처음 출연을 해서 진화를 거듭하고 생물 계통이 나뉘고 종류가 달라지고 여러가지 생물이 태어남으로써 복종류 현재까지도 살고 있는 생물들을 알아두면 훨씬 더 암기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완종류, 두종류, 복종류 했고 유공충 사진. 자, 이거 보면은 엄청 작아요. 이게 엄청 확대해서 크게 보이지만 사진의 가로 크기가 5mm예요. 사진의 가로 크기가 5mm예요. 엄청 작죠. 현미경으로 봐야 되지만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이지만 지금 이 딱딱한 껍질들을 봐보세요. 딱딱한 kop질들. 껍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이러한 껍질들은 CaCO3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것들이 석회암을 이룬다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공충은 지금 작은 유공충이죠. 대형 유공충 중에서도 큰 게 고생대 말기에 있었던 방추충, 그리고 신생대에 존재했던 화폐석. 네. 화폐석과 방추충도 이러한 애들 중에서 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유공충, 해양에 살고 바닥에 붙어서 삽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방추충. 방추충 뭔가 좀 럭비공처럼 생겼죠? 럭비공처럼 생겼다. 추 모양이다 해서 방추충입니다. 대형 유공충입니다. 그 다음에 고생대의 필석류 화석. 좀 기이하게 생겼죠. 자, 위에 이게 동그라미처럼 생긴 것들 위에 4개 큰 동그라미들은 뭐냐면 그게 몸이 아니라 공기주머니예요. 기낭이에요. 기낭. 그래서 물에 떠서 생활하거나 아니면 물 속에 둥둥 떠서 생활하거나 그리고 혹은 해저 바닥에 생활하거나 이렇게 3가지 종류가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발처럼 달린 것들이 뭐냐면 발이 아니라 다 입이에요. 그러니까 잎사귀 할 때 입이 아니라 그 먹는 입 있잖아요. 먹는 입. 음식을 섭취한 입. 입들이 엄청 많죠. 네. 여기에서 영양분이나 여러 가지 박테리아나
뭐 여러 가지 생물들 그다음에 영양분을 흡수했다고 합니다. 필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는 화석들은 다 이런 잎들, 주둥이 화석들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필석 화석들이. 네. 잎이 잎 딱 화석이 남아 있죠? 네, 노란색으로 된 거. 필석 화석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공룡 뭐 화석이나 뭐 매머드 이런 화석들, 삼엽충 화석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테고 암모나이트나 뭐 이런 화석들을 많이 봤을 테니까 완종류, 두종류, 복종류, 필석, 뭐 에디아카라 동물군, 해저 열수공 뭐 이러한 사진들을 그 다음에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사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경우도 교과서에나 이런 그 그림 자주 많이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특강을 마무리하고요. 네, 특강 꼭 듣고 다음 주에 있을 수행평가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